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입니다. 지난주에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기념식도 있었고요. 또 각 분야에서도 전라도 천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달 초에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물어보는 눈에 띄는 소설 한 권이 발간됐습니다. 순천 출신의 장현필 작가, 은행나무 숲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장현필 작가는 작가이기 이전에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요. 또 지역 콘텐츠 전문가로 남도의 자산을 콘텐츠화하는 데 천착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장현필 감독님 모시고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남도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이 두 번째 소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하시는 주변에서 축하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좋은 평가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저한테 좋은 말 해주겠지요. 쑥스러우신가요? 좋은 평가를 들으실 때?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색한 내용 중에서 주로 어떤 인사를 많이 받으셨나요? 일단은 작가로서는 제일 재밌고 감동스럽다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좋지요. 네. 이번에는 좀 전라도 천년 이야기를 좀 슬림하게 가려고 네.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네. 지역의 설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였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읽기에는 좀 편안하시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책 표지를 보니까요. 은행나무 숲이라는 제목답게 위쪽에는 정말 노란색 은행 색깔이 돼 있고 그 아래쪽에는 요 정도 두께로 또 빨간색이 입혀져 있더라고요. 뭔가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은행나무라는 자체가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천년, 죽어천년 이렇게 말하는 나무가 네. 주목나무, 느티나무, 그렇죠. 은행나무 이런 정도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천년의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무래도 상징적 의미가 좀 필요로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라는 게 되게 좀 생명력이 강한 나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가 되게 많은 이유도 네. 대체 생명력이 좀 강해서 그렇고 은행나무 꽃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은행나무 꽃이 있어요. 네. 그게 하얗게 사실은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피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잎만 보고 살았군요, 저희가. 그렇죠. 우리는 주로 노란 잎에 네. 익숙한데 네. 그게 제 눈에는 우리 꼭 백성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모여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 있어서 네. 그리고 출간할 때가 가을이어서 예. 그런저런 측면을 포함해서 네. 은행나무 숲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나무 숲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역시 전라도 천년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전라도의 힘이 어디에서 출발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대사 정치적 구조를 보다 전라도는 대단히 좀 현명한 요소가 좀 있어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좀 있지요. 네.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 몸 안에 그런 DNA가 좀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려가 건국을 당시에 왕건의 스승 같은 도성국사, 네. 가장 충신이었던 신순겸 장관, 네. 그다음에 절대적 힘을 줬던 나주 세력, 이게 고려를 건국했었는데 네. 다 영암, 곡성, 나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뤘던 천년 전의 이야기는 좀 더 작품을 말하겠지만 그 예. 이외에 삼별초,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 이야기, 네.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로 거의 근현대로 여순 사건, 보도연맹, 한국전쟁,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까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 천년의 조상들이 늘 저항 속에서 살아왔던 그 피가 네. 저는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은행나무 숲도 네. 그러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서 전라도 우리 백성의 우수함을 네. 뭔가는 좀 표현해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지난 과거부터 쭉 듣고 보니까 정말 한반도 역사에서 전라도 역사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역사 중심에 네. 항상 우리 전라도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아주 무수한 자산을 저는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그런 예, 말도 이제 그렇습니다. 생겨나게 된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은행나무 숲이라는 이번 소설 이전에 예. 먼저 첫 번째 소설이 있었죠. 예.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이라는 제목인데 이건 역시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는 임진왜란 7년, 네. 뒤에 가서 정유년부터 시작해서 정유년, 무술년에서 임진왜란 7년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라도는 사실 정유년부터 엄청나게 피해를 사실 당합니다. 네. 그 전에 풍신수길이가 그 전라도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선을 함락을 못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마음을 먹고 온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정유년부터서 전라도는 아주 초토화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고니시라고 하는 장군인데 예. 그 친구가 전라도 순천에다가 네. 외성을 지었죠. 그게 이제 외교성인데 우리는 흔히 우리 동네에 있는 아주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네. 잘 몰랐었죠. 네. 근데 그 외교성 전투의 마지막 전투인 게 길게는 임진왜란 7년, 네. 작게는 정유재란 2년, 네. 작게는 외교성 전투 2개월의 마지막 전투가 우리가 흔히 아는 노량해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전투를 네. 한 게 거기서 했던 것이고 네. 노량해전의 정확한 사실은 지명적 이름은 관음포 해전이라 해야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잘못 전달된 것들이 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 조상의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네. 해서 그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달빛 청춘이라는 그 달빛 청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설을 연결시켜주기에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달빛하고 청춘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팩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봤는데 이 역사적 팩트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교과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구적 주인공들이 들어가는데 허구적 주인공이 5명이 들어갑니다. 네. 그 5명이 15세, 16세 청춘의 이 친구들이 네. 이 소설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달빛 청춘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백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죠. 이제 그 청춘은 사실 좀 나약하고 네. 원래 전쟁이 나면 항상 피해를 보는 대상은 어린 네, 네. 이와 또 부녀자들, 그렇죠. 이 여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들은 전쟁 터에서 이렇게 싸움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나약한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무수하게 사실은 죽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는 시각을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소설과 두 번째 소설 이 두 편을 집필을 하시는데 4년 가까이 네, 되셨죠. 4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 무슨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그 독자로서 대할 때 이 작가님은 이걸 쓰실 때 얼마나 자료를 많이 찾고 탐구하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역시 작가님도 마찬가지시죠. 아니 역사를 팩트로 오는 소설은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혹여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네. 허구적 요소를 여는 거하고 네. 역사의 팩트가 잘못 말하는 건 좀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좀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 30편 정도를 다 정독을 하면서 네. 그 논문 전체를 놓고 스토리를 이렇게 다 정리를 했죠. 예. 이 사건 안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 안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망라를 해놓고 스토리를 일단 역사를 놓고 네. 그 속에다가 재미난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역사를 배경으로는 소설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힘드시기도 하고요. 예.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얻어내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난 이유는 사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선조실록에 보면 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은 한 2마디 정도 있습니다. 막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관음포에서 막 돌아가시고 네. 백성들이 그분의 유해 시신을 보고 네. 많이 울었다. 그리고 이제 2월 초가 돼서 한 2달 반 정도가 지나서 네. 손조가 물어봅니다. 이순신의 유해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네. 하니까 네. 지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보건데 네. 지금 남해대교라고는 그 관음포에서 돌아가셨고 그 옆에서 한 3, 4일 정도 감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진린장군에 명나라 진린장군에서 완도 고금도로 오셨고 거기 보면 월송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 대략 한 80여일 정도 사실은 방치된 상태로 당상관이고 네. 그 조선을 구한 애국자인데도 네. 사실은 그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성강 입구에 시신이 옮겨지고 가족장을 예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찾는 과정에서 네.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나라를 구하는 영웅을 그렇게 방치했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의 시작이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서. 네. 두 편 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물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영웅이 아니고 민초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백성 출신이고 제가 뭐 군주 출신 같았으면 또 거기서 시각이 있었겠지만 네. 제가 우선 백성 출신이고 네. 항상 어떤 측면에서 저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군주 권력자들에 대한 역사적 측면에서 뭐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역사적 분례에 끼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당하고 가족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도대체 뭔가 좀 잘못된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봐서 그런 측면이었고 또 그냥 현실적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순신 장군께서 임난 때 계속 전장에서 싸움을 하시는데 예. 시골에 계시는 우리 전라도의 백성들이 그분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지요. 예. 백성의 시각으로는 듣는 소문 이렇게 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시각에서 봐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영웅 혼자 하겠습니까? 그렇죠. 민초와 의병과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전 이루어진다고 보는 측면에서 항상 우리 백성은 소외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접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안에서는 그렇게 나약하기만 한 백성들은 아니겠네요. 힘없을 때는 당하죠. 네. 외교성이 대략 한 4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그 큰 성이 이루어집니다. 네. 외교성 안에 군사가 몇 명까지 있으냐 15,000명까지 수용이 됐어요. 예. 그렇게 큰 그 성을 네. 한 4개월 정도 권희 씨가 공사를 하는데 누가 했겠습니까? 전부 다 인근에 있는 우리 백성들, 민초들, 승려들이 잡혀가서 그 큰 성을 지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죽음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조상의 역사고 우리 전라도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책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영화 감독님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가 애기 섬이라는 예, 제목이었고요. 예, 예. 또 뷰티풀 데이라는 자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애기 섬이라는 영화는 여순 사건을 다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또 역사적인 내용이네요. 이제 올해가 여순사건 70주년이 네. 되는 해여서 며칠 전에 네. 되게 좀 대대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되게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이게 48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기고 난 이후에는 가장 큰 사건이 사실은 여순 사건이죠. 네. 근데 이제 국방부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방부로서 말하고 싶지 않는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죠. 네.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지역 순천에 있는 모 사회단체에서부터 그 사건들을 제가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냥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안 하면 꼭 직무유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영화화하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작은 생각에 출발을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월간조선, 조선일보가 워낙에 크게 그것을 나쁜 쪽으로 용공 뭐 이렇게 몰아가면서 네. 제가 큰 어떤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었죠. 네. 뭐 그리고 보수단체가 영화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고 뭐 기무사나 국정기관에 이런 공간에서 있었군요. 굉장히 심한 사찰들이 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주변의 친구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 농담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에서 저는 여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와서 다루는 것은 네. 그냥 젊은 시절에 용기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농담을 섞어서 생사를 모르겠다라고 나중에는 농담 섞어서 하시는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죠. 부담스러웠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내가 그만큼 이 국가적 상황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저 지방에서 영화 제작하는 정도를 생각했는데 네. 결국 보수와 진보라고는 큰 카테고리 안에 끼면서 되게 부각이 됐는데 저는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땅 밑에 숨어져 있는 사건 같았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원래는 영화를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땅 위로 올리겠다. 네. 사람 관심을 끌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고도 다 했어요. 개봉 오지 않고도. 아, 워낙에 주변에서 언론에서 네. 많이 때려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부각이 돼서 예. 오히려 여순 사건의 이야기를 저는 땅 속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일조를 했고 네. 제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제 생각은 네. 일정량 저는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아주 첨예한 현대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지역에 감추어진 역사를 펜으로 복원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감독님이신데요. 역사, 그리고 지역 콘텐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역사학을 저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아. 그때 한 2주 정도 저희가 학교를 못 가서 네. 그때는 그냥 보리밭에 날아가는 참새 이런 거 쳐다보고 운암동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김밥 네. 나눠주거나 뭐 빵 주면 그거 예. 얻어먹는 재미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크게 이게 사건화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가져가는 사건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조금씩 아마 의식은 생겼던 것 같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님 고향이 저 조계산 밑에 있는 순천 예. 조계산 밑인데 거기가 여순 사건, 한국 전쟁 또 그 위에 뭐 빨치산이 잡혔다는 58년도까지는 예. 좀 심하게 말하면 낮에는 정부군 세상, 밤에는 반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술 드시고 오시면 네.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면 그때는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자산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영양분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천년의 역사가 다 좋은 역사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슬픈 역사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아픔마저도 이제는 자산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이 그래왔었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담겨 있는 작품으로 탄생이 된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감독님? 지역에서 콘텐츠 전문가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20년 되셨죠? 예, 20년 넘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좀 쉽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로우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감독님의 행보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많지 않으면 또 주목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주목을 별로 받아본 적은 없고요. 없으신가요? 항상 그냥 내 자리에 굳구덕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이렇게 좀 좋은 분들이 있어서 네.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는 의도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작품으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이 전라도가 되게 컨텐츠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 할 것은 하고 싶은 건 좀 많은데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측면에서는 내년을 건국을 70년이라고 말하고 네. 어느 한 측면에서는 100년이라고 네. 말하죠. 네. 저는 1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대중예술가들은 이슬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조금씩
네. 그냥 마르지 않고 마르는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건국이 100년이라고는 말을 네. 그냥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고민 중이시면. 해야죠. 지금 한 1년 정도 이미 네, 하고 계시는 하고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계획보다 좀 빨리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3월에 나오면 제일 좋지요. 네. 근데 이제 작품은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네. 욕심은 그렇지만 상황은 뭐 계속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도 백성, 민초들을 많이 가운데 중심에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 한 30여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해 준 게 뭐냐면 네. 작품으로 보는 전라도 천년이었어요. 네. 전라도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 나라에서 만든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냥 좀 재미나게 전라도 역사를 좀 설명을 해줬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구름을 벗어난 뭐 달처럼 이런 것들도 네. 기축옥사 이야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영화를 보는데 네. 그 안에 역사를 조금만 알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를 필요로 공간이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그런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해보고요. 그 감독님의 의미 있는 행보에 저희 집중 인터뷰에서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